강남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유산 분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한 중년 여성이 장남 부부로부터 감금과 같은 상황에 처해 정신적 불안정 진단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여성은 간병인으로 위장한 사립 탐정의 도움으로 진실을 밝혀냈고 예상치 못한 법정 대결 끝에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고 합니다.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자아 찾기와 인생 이막의 희망을 담은 이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음산한 빗줄기가 장례식장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마저 아득하게 들리는 것이 마치 제 귀에 솜을 채워 넣은 것 같았죠.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제게 인사를 건네는데 그들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왜곡되어 들렸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이 제 맞은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항상 단정하게 유지했던 그의 머리카락, 온화한 미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아버지 회사 동료분들이 인사드리러 오셨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장남 도윤은 항상 그랬듯이 이 슬픈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죠.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마치 회사 중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듯이 말이죠. 네.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일어섰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죠. 장례식장 구석에는 둘째 아들 지훈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죠. 아버지와의 사이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지훈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아이였습니다. 예술가답게 말이죠. 그는 도윤처럼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괜찮아. 대답은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이 마무리될 무렵 도윤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절차가 거의 끝났습니다. 내일 화장을 마치면 아버지와의 마지막 작별이 될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결국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인데 장남이라는 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고 있었던 걸까요? 망연자실한 상태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 유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질 테니까요. 그 말에 지훈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지금이 그런 얘기를 할 때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이틀밖에 안 됐잖아. 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지훈아. 법적인 문제들은 빨리 해결해야 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래. 두 아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거울 속에 갇힌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죠. 어머니,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 계시면 더 외로우실 텐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훈이 즉시 반박했죠. 어머니는 본인 집에서 지내셔야지. 평생 살던 곳인데. 지훈아,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야. 도윤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집의 모든 구석구석에 남편의 흔적이 묻어 있었으니까요. 아침마다 그가 앉던 식탁 의자, 신문을 읽던 소파,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던 거실. 모든 공간이 기억으로 가득했고 그 기억들이 저를 숨막히게 했어요.
어머니? 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남겨진 밤 침대 위에 놓인 남편의 안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서야 현실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의 따뜻한 미소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밤새 울며 지새우고 나니 아침이 되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도윤의 집으로 가기로요. 조금이라도 이 집에서, 이 기억들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도윤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이었습니다. 마치 호텔 같은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죠. 이곳은 제가 살던 공간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되었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입니다. 필요한 건 모두 준비해뒀어요. 도윤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새 이불과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비어있던 객실 같았죠. 짐을 풀면서 문득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저녁 식사는 7시에 합니다. 서진이가 특별히 어머니를 위해 요리할 거예요. 도윤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녀와야 해서 서진이가 어머니를 잘 모실 겁니다. 도윤은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항상 그런 사람이었죠. 감정보다는 의무와 책임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의 방식으로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도윤이 나간 후 잠시 혼자 방에 있다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진이 노트북으로 무언가 작업하고 있었죠. 어머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서진이 노트북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좀 앉아 있으려고.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여기가 어머님 집이니까요. 그 말이 왜인지 거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결코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서진의 말투에는 무언가 미묘한 것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공손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무언가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오후 내내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진은 가끔 차를 타오거나 과일을 깎아주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한 긴장감이 집안을 감돌았죠. 저녁 식사 시간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식탁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도윤 오빠가 좋아하는 반찬들 위주로 준비했어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서진이 음식을 나르며 말했습니다. 식사는 대부분 도윤이 회사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최근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마치 아버지의 부재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겉모습일 뿐이겠지만요. 어머니, 내일 변호사님이 오실 겁니다. 아버지의 유언장과 재산 문제를 논의하려고요. 도윤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 있니? 어머니, 이런 일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진이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남편분이 남기신 건 모두 어머님 것이 되겠지만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도윤 오빠는 어머님을 위해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마치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분이라는 표현이, 법적인 절차라는 말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남편의 죽음이 해결해야 할 사업상 문제인 것처럼 다뤄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가 방문했습니다. 딱딱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죠. 그는 서류 가방을 열고 여러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윤경화 씨 고인께서는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법적으로는 재산의 절반이 부인에게, 나머지 절반이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도윤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재산 관리를 하시기 어려울 테니 제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언제 재산 관리를 못한다고 했나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가계부 정리와 은행 업무는 주로 제가 담당했었는데 말이죠. 저는 충분히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힘드실 텐데 그런 스트레스까지 감당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모든 걸 처리해 드릴게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일단 법적 절차상 모든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상속세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주까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변호사가 떠난 후 도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쉬세요. 그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강압적인 느낌도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밤이 되어 방에 홀로 누웠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형네 집은 어때요? 지훈의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아직 적응 중이야. 어머니, 정 불편하시면 제 집에 오세요. 작긴 하지만 어머니 방으로 쓰실 공간 마련해 드릴게요. 잠시 그 제안에 흔들렸지만 이미 도윤의 집에 짐을 풀었고 또다시 이사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하지만 일단 여기서 지내볼게. 전화를 끊은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답지만 어딘지 차갑게 느껴지는 풍경이었죠. 마치 제 현재 상황처럼요. 도윤네 집에서의 생활이 2주일쯤 되었을 때 서진이 갑자기 부탁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요. 세연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만요. 세연은 도윤과 서진의 4살 된 딸이었습니다. 귀여운 아이였지만 저와는 아직 어색한 사이였죠. 할머니를 잘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래, 볼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했으니까요. 서진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냉장고에 간식도 있고 세연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저기 수납장에 있어요. 서진이 나간 후 저는 세연과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연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제가 그림책을 읽어주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나비 그림 그려줘요. 세연이 색연필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종이에 나비를 그려주었습니다. 세연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그림도 그리고 간식도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갑자기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세연아, 조심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연이 의자에 올라가 컵을 잡으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진 거예요. 아이의 비명 소리가 들렸고 급히 달려가 보니 세연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연아. 당황해서 수건으로 상처를 누르고 곧바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았죠. 구급차가 오기 전에 서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뭐라고요? 세연이가 다쳤다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주방에서 넘어졌어. 지금 119 불러놨으니 곧장 병원으로 와. 병원에 도착해보니 서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세연을 본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님,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에 비난의 톤이 묻어났습니다. 세연이가 주방에서 컵을 잡으려다 넘어졌어요. 제가 잠시 눈을 뗀 사이에. 잠시 눈을 떼시면 안 되죠. 세연이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서진의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의사가 진찰한 결과 다행히 가벼운 찰과상이었습니다. 소독과 밴드 처치만으로 충분했죠. 하지만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진의 냉랭한 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서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서진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돌아왔을 때 서진은 즉시 상황을 설명했고 도윤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겠네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세연이가 다친 게 너무 미안할 뿐이야.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세연이는 활발한 아이라 잠깐이라도 눈을 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 주세요. 도윤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질책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책임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듯 했죠. 그날 이후로 서진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더 이상 세연을 맡기지 않았고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마치 저를 불신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도윤과 서진이 모두 집에 없는 시간을 택한 듯 했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전화로 들은 목소리가 안 좋으셔서 걱정됐어요. 지훈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모든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흘러나왔죠. 어머니, 형네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세연이 다친 일부터 서진의 냉랭한 태도, 그리고 재산 문제로 도윤이 저를 대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이 재산 관리를 하겠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윤이가 내가 감당하기 힘들 거라며.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 지훈은 분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기에 형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이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의심이 있었나 봅니다. 도윤의 행동들이 조금씩 이상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지훈아, 설마 그럴 리가. 어머니 조심하세요. 제가 몇 번 형을 만났는데 형이 어머니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마치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듯이요.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한다니. 그것도 내 뒤에서요. 지훈아, 난 여기서 나가고 싶어. 문득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도 그래요. 형네 집에 계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 본가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제 집으로 오세요. 그날 밤 지훈이 떠난 후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 온 지 불과 2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굳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과 마주쳤을 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연이가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었죠. 어머님, 오늘 변호사님이 또 오실 거예요. 도윤 오빠가 조금 있다 돌아올 겁니다. 서진이 공손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로 변호사가 또 오는 거니? 의아했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재산 문제 때문일 거예요. 도윤 오빠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곧 도윤이 돌아왔고 그의 뒤로 지난번 왔던 변호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어요. 어머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앉으시겠어요? 거실 소파에 앉자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경화 씨 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위임장을 준비했습니다. 도윤 씨가 대신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여기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위임장이요? 내가 왜 그런 걸 써야 하죠? 도윤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많이 불안정하세요.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복잡한 재산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잖아요. 도윤아, 내가 언제 불안정하다고 했니? 내 건강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 당황스러움에 목소리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서진이 옆에서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세연이 사고 후에도 많이 불안해하셨잖아요. 도윤 오빠는 어머님이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에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세연이 사고를 이용해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만들려는 건가? 이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걸까요? 난 아무 위임장도 쓰지 않을 거예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이 매서워졌죠.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일입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도윤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감정적이라고? 내 재산에 대한 결정권을 빼앗으려는데 어떻게 감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작은 일에도 흥분하시잖아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복잡한 재산 문제를 처리하실 수 있겠어요? 순간 지훈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가 옳았던 거예요. 도윤은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저는 어떤 위임장도 쓸 생각이 없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변호사는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도윤은 화가 난 듯 했고 서진은 표정을 읽을 수 없었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는 어머니를 도우려는 것뿐인데. 도윤이 억누른 분노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재산을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네요. 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서진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우고 저를 바라봤죠. 어머님, 우리는 정말 어머님을 위한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도윤 오빠는 워낙 실무적인 사람이라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요. 서진의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어요. 서진아, 나는 그저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을 뿐이야. 서진의 눈이 잠시 차가워졌다가 곧 다시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세연을 데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갑자기 이 집이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즉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은 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당장 거기서 나오세요. 제가 지금 가서 모시러 갈게요. 아니, 지훈아. 좀 더 지켜볼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해. 너무 위험해요, 어머니. 형이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지훈의 걱정이 이해가 됐지만 저는 도윤의 진짜 의도를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그에 맞서 싸우고 싶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지훈아.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전화로 지훈에게 몇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해달라는 것과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달라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고 도윤과 서진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들은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듯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머니가 완강하네.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서두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접근했어야 했는데. 서진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회사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해. 어머니가 위임장만 써주시면 모든 게 쉽게 해결될 텐데. 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윤 오빠, 정 안 되면 요양원 얘기를 꺼내볼까요?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진단서만 있으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들은 날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남긴 재산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려고 말이죠.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급하게 전화를 받았고 거실의 대화는 멈췄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응, 괜찮아.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형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봤어요. 어머니,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뭔데? 형이 서진이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유산 정리 후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방금 직접 들은 대화와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첫째 아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내일 아침 일찍 나올게, 지훈아. 더 이상은 여기 있을 수 없겠어. 제가 새벽에 가서 기다릴게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거울처럼 이제야 제 가족의 진짜 모습을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짐을 조용히 챙기고 있을 때 방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서진이었어요. 어머님,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어디 가실 건가요?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 지훈이가 오늘 데리러 온대. 잠깐 나갔다 올 거야. 서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서진은 더 묻지 않고 방을 나갔지만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빠르게 거실로 향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도 도윤에게 알리러 간 것 같았죠. 서둘러 짐을 마무리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도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지훈이를 만나러 가려고. 오늘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제 가방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짐이 많아 보이네요. 하루만 나가시는 건가요?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예정보다 일찍 도착한 것 같았어요. 형, 어머니 데리러 왔어요. 지훈이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도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우리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훈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훈아, 어머니는 여기서 지내시는 게 좋아. 우리가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잖아. 내 집은 너무 좁고. 형,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저는 조용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서진이 세연을 안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가시는 거예요? 세연이 순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연은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응, 할머니 잠시 동생 집에 다녀올게. 도윤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불안정하신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시면. 불안정하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불안정하다는 거니? 내 맑은 정신으로 하는 결정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가 우울해하시고 가끔 혼란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세연이 사고 때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마. 나는 완벽히 정상이야. 그리고 내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한다는 것도 알아.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진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도윤이 더듬거렸습니다. 어제 너희 대화 다 들었어. 그리고 지훈이가 내 휴대폰에서 메시지도 확인했고. 순간 도윤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지훈을 노려봤죠. 너 내 휴대폰을 뒤졌어? 지훈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형, 어머니를 속이려는 당신들이 잘못한 거예요. 도윤이 지훈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제가 가운데 서서 막았습니다. 그만해. 난 이제 갈 거야. 도윤아,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날 속이려 했다는 건 명백해. 도윤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죄책감? 어머니, 오해하고 계세요. 저는 그저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지훈이 제 짐을 들고 말했습니다. 가요, 어머니. 집을 나서는 순간 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곧 돌아오실 거죠? 그 말에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지훈의 차에 탑승하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충격이 커서. 내 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네. 지우는 조용히 운전하다가 말했습니다. 형은 항상 욕심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큰돈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지훈의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작업실로 쓰던 방을 저를 위해 정리해 두었더군요. 그동안 힘드셨죠? 지훈이 차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며칠간 지훈의 집에서 쉬면서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저를 챙기려고 노력했고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죠. 하지만 도윤의 배신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니? 요양원 얘기는 그냥 스트레스 속에서 한 장난이었어요. 서진이랑 농담처럼 주고받은 거였는데 그의 변명이 너무나 뻔해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도윤아,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난 내 메시지도 받고 대화도 들었어. 내가 날 속이려 했다는 건 명백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미안하다는 투가 아니라 냉정하고 실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정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이제라도 유산 정리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으니 내일 만나서 처리하는 게 어떨까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던 건가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걸까요? 알았어. 내일 만나자. 하지만 난 내 변호사와 함께 갈 거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변호사를? 도윤이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아버님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지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이미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섭외해 둔 상태였어요. 김 변호사님이 어머니 편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고 형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도윤을 마주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어요. 어떻게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이제야 제 가족의 진짜 모습을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거울 속에 비친 가족의 모습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카페에 와 있었고 우리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윤경화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상황은 지훈 씨에게 대략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도윤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서진과 또 다른 남자가 따라 들어왔는데 아마도 그의 변호사인 듯 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제 아들의 따스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앉지. 저도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람이 자리에 앉자 도윤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고 몇 가지 문서를 꺼냈습니다. 윤경화님, 고인의 유산에 관한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 합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귀하께서 절반, 두 아들이 각각 4분의 1씩 상속받게 됩니다.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 의뢰인이 우려하는 것은 상속 비율이 아니라 박도윤 씨가 윤경화님의 재산까지 관리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도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걱정됐습니다. 박도윤 씨.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윤경화님의 정신 건강을 의심할 만한 어떤 의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언행을 보인 건 당신 쪽입니다. 도윤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당신이 윤경화님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성인 보호자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당황한 기색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단순한 농담이었을 뿐이에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이제 그만해요.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도윤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난 단지. 도윤아. 제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솔직해지자. 넌 정말 내 재산을 탐낸 거니?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니? 카페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바닥을 바라보더니 이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요, 어머니.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필요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였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속임수를 써도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정직하게 말했다면 어머니가 거절할까봐 두려웠어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 사업에 회의적이셨으니까요. 어머니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진이 불편한 기색으로 몸을 뒤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죄책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날 속이기로 한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날 불안정하다고 만들어서 요양원까지 보내려고 했던 거야? 도윤이 대답하지 못하자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획은 제가 냈어요, 어머님. 도윤 오빠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회사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충격이었습니다. 서진이 이 모든 계획의 배후였다니. 하지만 도윤도 결국 동조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군요. 윤경화님,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법적 조치를 원하신다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고소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난 내 아들을 법정에 세우고 싶지 않아.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재산에 대한 권리는 스스로 지킬 거야.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한 재산 분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상속 재산이 정확히 분배되도록 말이죠. 도윤과 그의 변호사는 잠시 의논한 후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을 원하지 않는 듯 했어요.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동안 도윤이 조용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도윤아, 나는 내가 정직했으면 좋겠다. 돈이 필요했다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날 속이려 한 건 용서하기 어려워.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너무 다급해서. 하지만 이제 와서 변명해도 소용없겠죠. 서진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아마도 자신의 계획이 모두 드러났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 변호사는 일주일 내로 최종 계약서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도윤아, 서진아. 난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구나.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나아질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서진은 눈물을 참는 듯 했지만 더 이상의 연기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속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카페 창가에서 도윤과 서진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도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걸까요? 아니면 단지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아쉬워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거울 속에 갇힌 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짜 내 모습을 찾아 나설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상속 계약서에 마지막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부드러운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고 서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제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죠. 이로써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윤경화님의 재산은 명확히 보호받게 되었고 박도윤 씨와 박지훈 씨도 각자의 몫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자신의 사본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분노, 후회, 그리고 어쩌면 안도감까지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을 안아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도윤아, 시간이 필요해. 우리 모두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머니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는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그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어. 도윤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후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괜찮으세요? 지훈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김 변호사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윤경화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기에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죠. 지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건 남편과 함께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은퇴 후 작은 해안 마을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것. 하지만 남편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떠났죠.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해안가 주택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마을들부터 남해안의 아름다운 섬들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어요. 여기는 어때요, 어머니? 지훈이 통영 근처의 작은 마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담한 집이었어요. 정말 아름답다. 일주일 후 우리는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바다 내음이 가득한 공기, 온화한 주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고요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주택을 둘러보면서 이곳이 제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로 정할게.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집을 정리하면서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일부는 간직하고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지훈에게 주었습니다. 도윤은 이사 소식을 듣고 한 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멀리 가시는 건가요? 응, 내게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해. 제가 가끔 찾아뵈어도 될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제 아들이니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이사 당일 지훈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었습니다. 새 집에 짐을 풀고 가구를 배치하고 커튼을 달면서 점점 이곳이 제 공간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어요. 저녁이 되자 지훈이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간단한 음식들과 와인, 그리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의 대화는 완벽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지훈이 와인잔을 들고 물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이라. 남편을 잃은 슬픔, 아들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전보다 더 평화로운 마음이 느껴졌어요. 나는 행복을 찾아가는 중인 것 같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시작이네요. 이튿날 아침 지우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작업 마감일이 있다며 아쉬워했죠. 걱정 마, 난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지훈이 떠난 후 처음으로 정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 갈매기의 울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모든 것이 새롭게 들렸어요. 남편과 함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갇혀 있지 않은 나, 윤경아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죠. 주변 마을을 산책하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서점에서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구입하고 작은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 여유도 즐겼어요. 평생 돌봄의 역할에 충실했던 제가 이제는 저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아와도 되냐는 물음에 동의했죠. 그는 혼자 왔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셨어요?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좋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어머니다운 공간이에요. 작은 정원을 가꾸고 책장에 좋아하는 책들을 채우고 벽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걸어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제 취향대로 꾸민 집이었죠. 선물이에요. 도윤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오래된 가족 사진첩이었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어린 도윤과 지훈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어머니가 갖고 계셨으면 해서.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진들은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었던 시절의 기억이었으니까요. 고마워, 도윤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해변을 따라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윤의 회사가 어떻게 어려움에 처했는지, 그가 얼마나 압박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죠. 도윤이 떠난 후 다시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아직 모든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지만 치유의 과정이 시작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시작하는 것 같다. 바다를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작은 마을은 생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제 집 앞마당에도 제가 심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동네에 적응하면서 몇몇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근처 서점 주인인 박 여사는 비슷한 나이에 같은 취향의 책을 좋아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고 동네 카페의 김 사장은 항상 반갑게 맞아주며 마을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해변 산책로에서 매일 아침 운동하는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경화 씨, 오늘은 바다가 특히 아름답네요. 매일 아침 함께 걷는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사 오신 지 꽤 되셨는데 이제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세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행복한가요?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더 고요하고 더 내면적인 행복이었죠. 네,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주말이면 지훈이 종종 방문했습니다. 그는 최근 작품 활동이 활발해져서 바빴지만 시간을 내어 제게 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도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아직은 어색했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죠. 이번 주말은 지훈이 새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라 약간 긴장됐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어요. 지훈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다는 건 그도 행복하다는 뜻이니까요. 어머니 도착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과 함께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민지라고 소개받은 그녀는 그림 관련 일을 한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훈 오빠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민지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지훈이가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세 사람이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지는 생각보다 활발하고 솔직한 성격이었고 지훈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훈이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뭔데?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아들이 행복한 결혼을 앞두고 있다니. 기쁨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정말 축하해. 두 사람 다 정말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결혼식은 언제로 계획 중이니? 가을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작은 결혼식으로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형은?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아셨으면 해서요. 도윤과의 관계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였죠. 고마워, 지훈아. 하지만 너희 형에게도 꼭 알려야 해. 가족이니까. 지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곧 형에게도 말할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근처 해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와인, 그리고 행복한 대화가 오갔어요. 지훈과 민지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지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과 민지는 서울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그 고독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이제야 진정으로 저를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소식 들으셨어요? 저한테 방금 연락이 왔는데. 응, 어제 민지도 만났어. 정말 좋은 아이더라. 그런가요? 저도 곧 인사드리러 가야겠네요. 도윤의 목소리에 약간의 멀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도윤아, 괜찮니? 무슨 일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도윤이 말했습니다. 서진이와 별거 중이에요. 뭐라고? 너무 놀라 되물었습니다. 세연이 때문에 완전히 헤어지진 않았지만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어머니 일이 있고 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록 도윤과 서진이 저를 속이려 했지만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진 않았으니까요. 많이 힘들겠구나. 세연이는 어떻게 지내? 일주일에 3일은 제가, 4일은 서진이가 돌보고 있어요. 세연이가 많이 혼란스러워하지만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윤아,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어머니. 다음 주에 세연이 데리고 한번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화가 생긴 거였죠. 도윤과 서진의 관계가 원래 단단했다면 이런 일로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그들에게도 이 변화가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 도윤이 세연이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이제 5살이 된 세연이는 더 씩씩해진 모습이었고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이 집 정말 예뻐요. 바다도 보여요. 세연이의 순수한 기쁨에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아이에게는 세상의 복잡한 갈등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세연아, 할머니랑 조개줍기 할래? 네. 가요. 도윤은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딸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도 치유가 되는 듯 했어요. 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모래성을 쌓고 파도와 놀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세연이의 웃음소리가 바닷바람에 섞여 퍼져나갔어요.
마치 이 바다가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세연이가 잠든 후 도윤과 테라스에서 와인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 와서 많은 걸 찾은 것 같아. 내 자신을,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저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욕심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칠 뻔했죠. 도윤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와는 아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연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게 최선이야. 세연이는 너희 둘 다 필요하니까. 다음 날 도윤과 세연이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마당에서 그들을 배웅하며 문득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해변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의 죽음, 도윤의 배신, 새로운 삶의 시작. 모든 것이 제가 오늘의 저를 만드는데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멀리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파도는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데려오는 것 같았어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시작하는 것 같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거울 속에 갇힌 이미지가 아닌 진짜 나로서 살아가는 살. 아직 여정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그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란한 색채가 물 위에 반사되어 춤추는 모습이 마치 제 미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오든 제 발로 단단히 서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바람이 살짝 불어오자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 순간, 이 장소에서 저는 완벽하게 저 자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오롯이 윤경아로서 존재하는 순간이었죠.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 기대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제 앞에는 아직 써내려가야 할 삶의 새로운 장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